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어르신들의 안부가 가장 궁금한 요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나라에서 이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연금 관련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와서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좀 심란하시진 않을까, 네, 염려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녀가 가끔 주는 용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뭐 이런 거요. 아니면 아프지 않으려고 들어둔 보험 때문에 혹시나 불이익은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어르신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최근 복지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두 가지 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더욱 깐깐해졌다고 하는 기초생활수급 전수조사. 그리고 둘째는 큰 변화를 앞둔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일 텐데요. 오늘 명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꼭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중요한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사실 뭐 조사가 강화된다 이런 소식 겁부터 나고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할 텐데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격 기준이 오히려 낮아지거나 혜택이 늘어나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좀 균형 있게 다뤄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정하게 혜택을 받는 경우를 좀 줄여서요. 정말 꼭 필요한 분들께 지원이 잘 돌아가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고요. 동시에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내용처럼 어르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최신 복지 정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잠시 시간을 내서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기초생활수급 전수조사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조사가 강화된 건지, 예전과는 뭐가 달라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가 이 조사를 강화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요. 좀 안타깝지만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비를 받아가는 사례가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께 지원이 제대로 좀 집중될 수 있도록 일종의 정리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인 거죠. 공정성을 위한 정리 작업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뭔가요? 예전하고 확 달라진 점이요. 가장 큰 변화는요. 이제 더 이상 담당 공무원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정부에서는 이걸 차세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또는 복지부 클린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요? 그거 우리 어르신들께는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요. 컴퓨터가 아주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정보를요. 한 곳으로 싹 모아서 자동으로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물론이고요. 건강보험공단의 병원 이용 내역, 은행의 예금이나 입출금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통화 기록이나 휴대폰 위치 정보, 심지어는 한국전력의 전기 사용량 같은 정보까지 이걸 전부 다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자녀분들이 카카오페이 같은 걸로 용돈 보내주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들 쓰시죠. 그런 내역까지도 이제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설마 이것까지 알겠어 하는 생각이 예전보다는 좀 통하기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확인하는군요. 거의 모든 생활이 다 들여다보이는 셈이네요. 실제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좀 문제가 된 사례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차 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로요. 네,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어르신은요. 실제로는 자녀분하고 같이 사시면서 주소만 고시원으로 옮겨서 1인 가구 수급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그 고시원의 전기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적다는 걸 딱 포착해서 여기 실제 거주지가 아니구나 밝혀낸 거죠. 아, 전기 사용량으로요? 네. 또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 각자 수급비를 받던 60대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분들도 가스 사용량이나 통신 기록 같은 걸 통해서 함께 사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아들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본인의 주로 운전하고 다닌 사실이 보험 기록으로 확인되거나 작은 상가 월세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결국엔 다 파악이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잠깐씩 아르바이트하고 현금으로 받은 소액의 용돈, 이걸 신고 안 했다가 수년간 받은 수급비 수천만 원을 도로 내놓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군요. 이게 단순히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 게 아닌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수급의 경우에는요, 단순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부당하게 받은 수급비 전액하고 이자는 당연히 환수되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이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휴,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처벌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네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정직하게 자격을 갖추고 제대로 수급비를 받고 계신 그런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제도가 더 투명해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말씀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오해를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요.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들만 좀 콕콕 짚어주시죠. 네,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소득은 발생 즉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든지 자녀가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여기에는 카카오페이 등으로 월 5만 원 이상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은행 예금이자나 개인연금 수령액 같은 거요. 종류나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는 14일 이내 신고지만 이게 또 깜빡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바쁘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신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신고하면 당장 다음 달 수급비가 줄어들까 봐 걱정돼서 신고를 좀 꺼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발생한 소득 액수에 따라서 다음 달 급여액이 일부 조정될 뿐입니다. 오히려 신고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수급으로 간주돼서 환수나 처벌 같은 훨씬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해서 버시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월 20만 원을 기본으로 빼주고요. 거기다 추가로 번 돈의 30%를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이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당당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아, 공제가 많이 되는군요. 그럼 신고하는 게 무조건 손해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둘째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상 주소랑 실제 주로 생활하시는 곳이 다를 경우요. 예를 들어 자녀분 집에서 주로 살면서 주소만 혼자 사는 곳으로 해두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AI 시스템이 전기, 수도 사용량, 통신 기록, 병원 및 카드 이용 내역, 택배 수령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실제 거주지를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는 곳이 다르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시고요. 상황에 맞게 동거인 신고를 하시거나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그런 투명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셋째는 금융자산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적금 조금만 들어도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다더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맞아요. 저축하고 싶어도 혹시 문제될까 봐 망설이시는 분들 이야기를 저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사실과 다른가 보군요. 네,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 환급금, 이걸 다 포함한 금융재산은요. 가구당 500만 원까지는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아예 재산에서 빼줍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사시는 지역별 기본 재산액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은 9,900만 원인데요. 이것까지 또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에 집 없이 사시는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는 금융재산만으로는 약 1억 4천만 원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 생각보다 기준이 꽤 높네요. 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이 문제인데요. 초과된 금액은 연 6.26%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공제 한도를 넘는 예금이 100만 원 더 있다면 매달 약 5,200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는 셈이에요. 이게 쌓여서 소득 기준을 넘으면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금융저축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면요. 수급 신청 후에 3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의 적금이나 저축성 보험 같은 건 만기 시에 최대 1,500만 원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목돈 마련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민센터와 꼭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와, 그런 제도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축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제도까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오해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친척 명의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시거나 그분들 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사용하시거나 자녀 명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명의는 달라도 실제 사용자인 어르신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 기록이나 하이패스 내역 등으로 실제 운전자 확인이 가능하고요. 통장 입출금 패턴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명의로 등록한 생계형 자동차 기준은 좀 완화되긴 했어요. 2000cc 미만이면서 500만 원 이하 차량은요. 근데 타인 명의 재산 사용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는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인데요. 과거에는 자녀분들이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이 기준 때문에 안타깝게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신 분들 제 주위에도 참 많았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부양의무자인 자녀, 그러니까 일촌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죠. 이분들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월로 따지면 약 1,083만 원인데요. 이걸 넘거나 또는 부동산 같은 일반 재산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소득 1억 3천, 재산 12억이요?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 변화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중산층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님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신다면 이제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야, 그렇다면 예전에 자녀 때문에 아쉽게 탈락하셨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셨던 어르신들은 이거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거나 신청 자체를 망설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다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제가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네, 조심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니 조사가 깐깐해진 것이 실감 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같은 아주 반가운 희소식도 있군요. 그 외에 또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죠.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2025년에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 기준 문턱이 낮아진 셈이죠.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약 76만 5천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기준이 올랐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역시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간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병원이나 약국 이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생활 유지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 확대나 생계형 자동차 기준 완화 외에도요.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상한액이나 수선유지급여 비용 인상, 교육급여 활동지원비 인상 등 실질적인 혜택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이 강화되었네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신분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정부복지 포털,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면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요청하시면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신청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혹시라도요, 조사 관련해서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휴, 덜컥 겁부터 날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스템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너무 놀라거나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차분히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사실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입금 내역에 대해 묻는다면 이게 어떤 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조사 결과가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면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권리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 제도 변화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기초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이제 어르신들 생활에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드리는 일종의 용돈 같은 개념이죠. 국민연금하고는 다른 제도이고요. 네, 맞습니다.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해서 2014년에 현재의 기초연금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높은 현실을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왜 갑자기 그것도 국회에서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걸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겠죠. 사실 이게 갑자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여야 간에 형성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역시 불공정성입니다. 실제로는 재산이 많거나 자녀에게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돌리는 그런 꼼수를 통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정말 어려운데도 복잡한 소득 재산 기준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 정말 필요한 분이 못 받고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분이 받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군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소득 인정의 계산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요. 또 공제 항목이 과도해서 실제 소득이나 재산보다 훨씬 적게 평가되는 허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이런 거에 대한 공제가 크고요. 부동산도 공시가격 기준의 기본재산 공제, 부채 공제까지 다 적용하다 보니까요. 결국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 자체가 좀 무색해졌다. 이런 비판이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지고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결국 제도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또 앞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손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이군요. 맞습니다. 개편의 핵심 목표는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 제대로 드리고 또 이 좋은 제도를 미래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을지 예상되는 변화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여러 방안이 현재 논의 중입니다. 우선 현재의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 자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현재 수급자 중 일부는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일정액, 지금 기준으로 약 51만 원인데요. 이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이건 역시 손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폐지될지, 완화될지, 변경될지 여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 영향이 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속상해하시는 부분인데 변화가 예상되는군요. 그런데 또 반가운 소식도 있다고요?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부분은 10%만 감액하고요.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건 부부 어르신들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말 희소식입니다. 네,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네.
반면에 소득 재산 계산할 때 적용되던 과도한 공제 기준들은 좀 합리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제 혜택으로 간신히 수급 중이셨던 분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산 검증도 더 강화될 것입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국민연금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소득을 따질 때요. 다른 소득은 이런저런 공제가 많은데 유독 국민연금은 100%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아, 다른 소득이랑 다르게 국민연금만 공제가 없다니요? 네. 거기에 더해서 국민연금을 약 51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는 그 연계 감액 때문에 성실하게 국민연금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본다는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지금 약 70만 명의 어르신이 이로 인해서 월 평균 9만 원 정도 덜 받고 계십니다. 더 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경우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서 실제 받는 돈은 똑같다는 이른바 줬다 뺏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기초연금 수령액 때문에 의료급여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민연금액의 50%가 건강보험료 부가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야,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로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계속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지 조심스럽지만 미리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자녀 명의 등으로 재산을 좀 숨겨오셨던 분들은 강화된 전산 시스템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꼼수는 통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과도한 소득재산 공제 혜택으로 간신히 기준선에 걸쳐 계셨던 분들은요. 공제 기준이 현실화되면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교적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연계 감액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고가 주택이나 고급 승용차, 그러니까 3000cc 초과 또는 4천만 원 이상 차를 보유하신 분들도 기준 강화 시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사용 등 예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내가 탈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실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요. 이번 제도 개선의 목표가 단순히 수급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도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고 동시에 이 좋은 제도를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탈락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예기간이나 단계적 축소,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 같은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이 점을 기억해야겠군요.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현재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이나 지사방문,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숨기는 건 안 통하니까요. 셋째,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자격이나 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도 변화 시 어떻게 될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 같은 다른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후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은 AI 시스템 도입으로 조사는 깐깐해졌지만 정직하게 신고하면 걱정할 필요 없고요. 특히 5가지 주의사항 기억나시죠? 소득거주지 즉시 신고, 금융자산관리 유의, 타인 명의 재산 사용 주의, 그리고 크게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이걸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기준 완화와 혜택 증가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기초연금은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고 소득 계산 방식이나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부 탈락 가능성도 있지만 목표는 단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분께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확정된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는 분명한 희소식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우리의 당당한 권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변화의 소식 앞에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떠도는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을 차분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나누고 싶은 경험담이 있으시다면요.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어르신들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에도 정말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하고 실질적인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채널에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